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5회 FAT 1급 A형 실무 이론 평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보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선생님 질문에 잘못 대답한 사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재무상태표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표는 바로 무슨 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볼 수 있는 당기순이익을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을 구하시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벌써 벌써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자, 한번 볼게. 일단 희영이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을 구할 수가 있고요. 선남이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즉 현금화하기 쉬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이라고 그러죠. 다해를 보시면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 말은 그럴싸한데요. 이 재고자산은 1년 이내 판매가 안 됐더라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 T자를 쭉 그리셔가지고 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누가 온다? 자산이가 오겠습니다. 자산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무슨 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유동자산은 방금 보신 것처럼 현금화 큰 거부터 현금화하기 되기 쉬운 것부터 해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비유동자산 하시면은 여기는 투, 유, 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죠. 기타 비유동자산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재고자산은 1년 이내 판매가 안 됐어도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답은 3번이다. 철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죠. 퉁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쭉 보시면 3번.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회계기간 말입니다. 회계기간 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전달하여 그대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는 결산 후 보고서. 벌써 여기서 결정이 되는군요. 결산 후 보고서.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결산 후 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둘째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당 안 되는 거가 시산표가 있습니다. 이 시산표는 언제 작성을 한다? 시산표는 우리가 결산을 하실 때요. 결산할 때 처음 단계가 예비 절차가 있죠. 그렇게 하고 본 절차가 있고 본 절차 그리고 마지막 후 절차 해가지고 방금 이 말한 이 재무 제표 작성 절차가 바로 우리가 방금 보신 이 5가지가 바로 후 절차예요. 결산 후 하는 작성 절차가 되겠고 지금 이 예비 절차에는 바로 시산표와 정산표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 중에 시산표는 필수, 정산표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작성해보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보시면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셔가지고 분계장에다 분계하셔갖고 자기 집에다가 전기를 하는데요. 이 전기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바로 시산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보여요. 2번. 자,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그랬습니다. 지금 자본에 영향을 줄 만한 거래는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자본에 더하기 플러스가 되겠지요. 고로
요 수익하고 비용 이 부분은 단기 순이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본이니까요. 추가 출자 혹은 뭐 인출해 갔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이니까 뭐 인출 같은 경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수익과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문제, 자, 그거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닌 거래를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날짜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시잖아요. 즉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이 상품인지에 따라서 혹은 원재료인지 따라서 대변 쪽에 상품이 빠져나가면서 이때는 적요 8번을 딱 눌러주셔가지고 이 상품이 팔아서 나간 상품이 아니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랬으니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고요, 대변에 현금이니까 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4번에서는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입니다. 자, 미지급은 자, 대변에다 쓰시는 거잖아요. 결산일 때. 그리고 비용으로 묶어주시고요. 차변에는 뭘로 쓴다? 이자 비용. 자,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고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던 자, 대손 상각비, 여기 있던 손실, 여기 있던 비 해서 1번, 2번, 4번은 다 비용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었고요. 3번만 자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갑자기 화면이 커져서 당황하셨죠? 제가 일부러 키웠습니다. 잘 보이라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출 총 이익이 보이고 있고요. 단계의 매출액도 보이고 있어요. 고로 여기서 침착하게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다? 매출 총이익이 되겠다. 해서 매출 총이익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고로 매출액 부분에서는 800만 원이 되겠고요. 매출 총이익 부분에서는 150만 원이다. 입니다. 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얼마를 빼셔야 650을 빼셔야 매출 원가가 650인가 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5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이 금액 계산하는 공식은 기초에다가 거기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말을 빼시는 거니까요. 현재 기초를 물어봤어요. 단기 매입 금액은 500이고요. 기말 부분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시면은 450만 원이 되겠어요. 고로 기초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다. 기초 금액은 200만 원, 200을 더해 주셔야지 650이 되니까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 이 매출 원가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시는 건데, 매입액이 500이고 기말 상품이 5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450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결국 200만 원을 더해 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정기말 대손 충당금이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 단기 초에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4만 원 있었고요. 지금 단기말 매출 채권이 1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단기 중 6만 원의 매출 채권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했다라고 돼 있으면은 요거 분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있던 4만 원을 다 써먹겠죠. 그래서 날짜는 안 나왔지만은 이 매출 채권 확정돼 가지고 매출 채권 금액 6만 원 못 받게 된 거 빼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4만 원 써먹고, 그렇게 하고 2만 원 부분만 대손 상각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놨겠습니다. 고로 지금 충당금은 다 써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면 기말에 매출채권에 5% 충당금 추가 추정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매출채권 150만 원 중에서요 6만 원은 보시다시피 못 받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6만 원 빼서 거기다 곱하기 5%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빼가지고 곱하기 5%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 한번 해볼게요. 현재 150에서 6만원 빼주셔가지고 150만원 빼기 6만원 거기다가 곱하기 5% 했더니 72,000원 나왔습니다. 72,000원. 자, 그랬는데 72,000원이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오, 뭘 틀렸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결정적으로다가 단기 중 6만 원이었고요. 여긴 단기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벌어진 거 다 빼고 150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6만 원 이거를 넣으시면은 안 되는구나. 6만 원 넣지 말고 그냥 바로 150만 원 곱하기 5% 하셔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볼까요? 오, 1번이네.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금 한 번 틀린 것도 지금 부끄부끄한데 지금 또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그랬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으면 75,000원이 답이 되겠지만 우리 방금 여기 6만원 처리하실 때요 4만원은 있던 충당금 써먹고 지금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됐던 것입니다. 1번. 와우, 이거 정말 자, 저도 틀렸으니까요. 이 문제 참 많이 틀렸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도대체 뭘 구하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신 형광펜으로 먼저 체크를 쫙 해두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여기 마지막 기말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보충한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처럼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전기말 대손 충당금은 4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단기말 매출 채권은 150만원이다. 단기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 중에 6만원 매출 채권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처리했다. 고로 이거 어떻게 했겠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못 받게 된다 그랬으니까 매출 채권 처리했고요. 6만원 대변으로 나갔고 차변에는 있던 충당금 그쵸? 여기 4만원 써먹고 그렇게 하고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분명히 2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여기 또 12월 31일자에 여기서 또 6만원을 빼시면 안 된다. 왜냐면 단기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 속에는 6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금액에다가 바로 곱하기 5%를 하셨어야 되고요. 여기 75,000원 나왔고 여기다 2만원까지 두 개를 더 하셔가지고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95,000원 이렇게 가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 처분 시 인식해야 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지금 보시다시피 7월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자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잔존 가치는 보시다시피 10만원, 내용연수 3년, 정액법, 월할상각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또 6월 30일 날 처분해갖고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1년 사용을 한 거네요. 1년 사용을. 그래서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변 쪽으로 건물을 빼주시는 겁니다. 건물 금액은 100만원 빼주셨고요. 그 다음에 감상루 그동안에
자, 감가상각 누계액 1년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는데 이 감상루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액법이니까요. 100만 원에서 여기 있던 잔존 10만 원을 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누기 3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90만 원 나누기 3 하니까요. 30만 원 나왔어요. 이제 앞에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계산도 안 될라 그래요, 솔직히. 자, 90만 원 나누기 3 해가지고 요런 건 또 이제 계산기 쓰고 있어요. 자, 30만 원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어차피 7월에서 6월까지니까 자, 나누기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30만 원 쓸게요. 그러면은 이 건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70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얼마에 팔았어요? 12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50만 원만큼이 유처 이익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 쓰셔야 되겠어요. 답은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3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에서는 단기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여기 보시면은 외화 환산 손실,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영업의 비용이 되겠고요. 이 거래처 접대비 813번 요거 하고, 이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넣으시면 안 되고 요것만 운반비죠. 32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헷갈리라고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답은 32만 원 되겠습니다. 자, 한공의 5월 매입과 매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5월 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재고자산 금액 부분에다가 현황판 체크 한번 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게 목표가 지금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기초가 지금 300개가 있었고 매출은 200개를 했으니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파는 거니까 여기 딱 보시면은 200개 팔고 몇 개 남았어요? 자, 100개 남았습니다. 100개. 일단 100개 남았고 100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또 50개를 판다 그러네요. 50개를. 그러면은 여기 100개 중에서 또 여기 50개만 남겠습니다. 이제 50개만. 이렇게 남는 상황이 됐겠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실 때요. 이 100이 아니구나. 15만 원. 자, 15만 원을 일단 단가를 산정하셔야 되니까 나누기 300개 해주시면은 500원씩이었습니다. 5월 1일 날짜에. 그래서 여기 5월 지금 보시면 1일 날짜에 50개가 남았고요. 그렇게 하고 500원씩이군요. 500원씩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 차례 밑에 보시면은 5월 28일자 거는 하나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위에 거 파느라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뭐 계산하실 단가를 뭐 계산하실 필요 없이 54,000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525 해서 25,000원 해서 79,000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다시 한번 너무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답부터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고, 지금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지금 기초 300개가 있었고 중간에 또 매입한 100개가 있어서 현재 내 거 창고에는 300개와 10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출은 전제 200개하고 50개를 매출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요. 그리고 300개에서 250개를 팔고 나면 50개만 남더라. 여기가 50개만 남더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50개 값을 자, 곱하기 단가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단가는 15만 원. 지금 보시다시피 15만 원을 300으로 나눠 주셔야지 하나당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50개 곱하기 단가가 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525 해가지고 25,000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5월 28일 거는 아예 처음부터 단가 산정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54,000원 그대로 창고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더해 주셔서 7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잔액시산표 10월 31일 시점에 보니까 우리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네요. 소모품을 지금 3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고로 결산 시에는 여기 있던 이 소모품이 대변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차변에 지금 이렇게 있던 거 대변 쪽으로 소모품을 쓰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계정 과목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3번, 4번 중에서 골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고로 차변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소모품 B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소모품 B는 사용 금액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미사용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현재 12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18만원만큼을 사용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답은 결과적으로 4번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이번 회계 1급 조금 이론 문제,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소모품 차변에 있던 30만원을 대변으로 일단은 빼주셔야 된다. 결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소모품, 차변 쪽에는 소모품 B를 쓰셔야 된다. 소모품 B니까 사용 금액을 쓰셔야 되는데 금액을 미사용을 알려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에서 12만원 뺀 18만원 쓰셔서 4번 쓰셔야 된다.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나 봐요. 오케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0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런 문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미계산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결산하실 때 항상 손익의 정리 있죠. 손익의 정리 부분에서 선급과 미수는 차변에다 쓰시는 것이고 대변에는 선수와 미지급은 얘네들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다 쓰시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차변, 얘네들은 대변. 그렇게 하고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는 거고 급자는 비용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인데 미계상됐다 라는 얘기는 12월 31일자에 비록 여기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계상분. 이번 연도 건데 미계상분. 그래서 여기다 120을 쓰시는 거고 이쪽 차변에다가는 두 개 중에서 하나. 성급이냐 미수냐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거든요. 이게 수익이니까 당연히 뭘로 고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미수 수익. 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다 라고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거 있지요. 자, 그거는 보시다시피 선수가 나왔으니까요. 선수는 어디다 쓰신다? 대변 쪽에다 선수 수익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액 300만원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손익의 정리 중에서 차변은 자산이지요. 자, 요게 나왔다. 자,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니까 조정 후는요. 요 두 개, 선급과 미수. 얘네들은 만약에 빼먹었으면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선수와 미지급은 빼시면 되는 거예요. 고로 이 미수 수익 120만 원. 자, 이건 더해 주시는 것이고요. 미수 수익은 더해 주시는 거고 선수 수익은 빼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300이고 이건 120이니까 자, 금액은 얼마? 지금 180만큼을 더 빼셔야 되겠어요. 더 빼셔서 180 뺀 거는 820이지요. 자, 1000만 원에서 여기 있던 120은 더해 주셔야 되고 300은 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180만큼을 빼야 된다. 는 얘기가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선급과 미수는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더해 주시고 부채는 빼시면 된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벌써 답이 보이네요. 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면세사업자는 1월 달에 이제 사업장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같은 경우는 0%, 자기가 중간에 매입한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은 매입세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과율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2번.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요. 재화의 공급,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는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그렇게 하고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번 1번에 보시면 교환 계약에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그렇지만 2번처럼 주식이요. 비상장 주식 인도하는 경우,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게 견본품 인도 한 건에 대해서는 이 과세 대상 재화의 건이 아닙니다. 공급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그래서 기계장치 인도받은 경우 1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벌써 1번은 틀렸습니다. 영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0%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본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 주고 온 게 있으면 다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자,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어 그랬는데, 요거는 수출하는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 간에도, 수출을 돕는 국내 사업자 간에도 영세를 적용시켜주고 있고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잡히죠. 다만 세율은 0%인 것이고요. 답은 3번이네요. 인거리가 맞았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3번 맞습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방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1년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과세 표준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바로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바로 요 자리. 자, 화면을 키워드리고 싶지만은 요 자리, 요게 지금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세 부분에 있는 요런 것들 있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든가 영세 부분 해당하는 요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과세 표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 거는 판매 장려용 증정품이 되겠어요. 이렇게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증정품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세금은 뭘로 낸다? 시가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로. 그래서 300만 원 이 부분이 되겠고, 요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고서 부분에 여기가 되겠지요. 과세에 기탁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래서 건별로 입력을 하시면은 저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이겠고, 자, 가방 수출입니다. 수출도 보시다시피 어디에 들어간다? 자, 수출도 요 자리죠. 영세 기타입니다. 수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00만 원, 600만 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연체이자 부분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90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답은 4번.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5번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다음에 매입세액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지금 불공인 것은, 이렇게 불공 사유 있는 것은 공제가 안 되잖아요. 토지. 자, 대표적인 게 토지 불공이죠. 토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안 되고, 그리고 면세 재화
요것도 면세 제와 관련된 것도 안 되죠.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메인 매출에 보시면은 메인 매출 제가 아무 의무의 날짜를 찍었고요. 유형 54번 찍었을 때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접대비,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보다시피 불공입니다. 고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은 뭐다? 자, 3번이 되겠네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화물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번으로 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승용차였다. CC가 1000cc 초과 차량이다. 이러면은 공제가 어렵겠지만 지금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본 45의 문제 이론은요. 보통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